여러분, 이번 시간은 고전문학 작품 감상의 실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엔 고려시대 문학부터 할 텐데요.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민요를 말합니다. 고려시대 노래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려 소교입니다, 여러분. 고려 소교는 서민층의 노래를 말해요. 서민층의 노래. 그래서 민요 형식이죠. 반면 이제 경기체가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경기체가는 귀족층, 양반층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시 형식이에요. 한문 형식. 자, 그 다음에 고려소교는 내용 자체가 서민의 어떤 그 다양한 삶입니다. 반면 이 경기체가는 귀족층의 자신감이에요. 자부심. 내용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산별곡입니다. 청산별곡은 보통 삶의 터전을 상실한 유랑민의 비애를 그린 작품이라고 해요. 결국 고려시대는 각종 그 전란과 그 다음 어떤 그 학정으로 백성들이 되게 살기 힘들었던 시대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버린 채 어디론가 떠나가야만 했던 어떤 이 비극적인 시대 상황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살월이 살월이었다. 살월이 살월이 랐다. 청산에 살월이 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월이 랐다라고 해서 삼음보의 규칙적인 육결을 가진 노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자, 살월이 살월이 랐다. 다시 살월이 살월이 랐다. 그러니까 반복되고 이제 식구가 반복. 다시 반복.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근데 머루랑 다리랑 먹고는 변형이죠. 그리고 살월이 살월이었던 다시 반복이죠. 그래서 반복 반복 변형 반복을 뭐라 그래요? AABA 율격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AABA 율격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대단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그럼 반복이죠.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다시 반복이죠. 이런 것들을 일종의 AABA 율격 구조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결국 어디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다? 청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다. 그럼 청산이 어디겠느냐, 여러분? 바로 청산은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 즉 속세를 벗어난 공간, 자연입니다, 여러분. 산속, 자연. 속세가 아닌 탈속적 세계, 이상세계가 되겠죠. 이상향. 그래서 김소래 시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자, 반짝이는 금모래빛이 있는 강변이나 그 다음에 머루나 다리가 있는 곳은 청산이나 같은 곳이죠. 예, 이상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삶의 어떤 그 현실적 비애 때문에 결국 이곳을 떠나서 청산을 지향하는 화자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는 후렴구입니다. 그 다음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곤 일어 우러라 새여
울고 있구나 새요. 자고 일어나 울고 있구나. 그럼 이때 새는 뭐가 되겠어요? 화자의 어떤 감정이입의 대상물, 등가물입니다. 널 나와 씨름한 나도,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 울고 있습니다. 나도 울고 새도 울고 있습니다. 감정이입물이 되겠죠. 그 다음 가던 새 본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 부분은요, 지금 작가가 어디 와, 주체가 어디 와 있어요? 주인공이 청산에 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물이 쭉 흐르고 있고요. 물 아래로 지금 새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새는 지금 어딜 날아가고 있어요? 새가 날아가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속새입니다. 그래서 청산에서 속새를 날아가고 있는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속새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죠. 날아가는 새 본다, 날아가던 새 본다. 물 아래를 날아가는 새를 바라본다. 속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또는 이 새를 이 그 버드, 즉 날아가는 새가 아닌 고랑과 이랑 사이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던 그 밭, 고랑 사이를 본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똑같이 속새에 대한 미련이 되겠죠. 일인공 결인공하야 이럭저럭 해서 낮이란 지내와 존저. 낮은 어떻게든 지내겠다. 산에서는 낮에는 뭔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열매도 줍고 또 뭐 답청, 풀을 밟기도 하고. 근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까? 낮과 밤이 대비되는 공간이죠. 낮은 어떻게든 지낼 수 있는 공간인데 밤은 처절하게 외로운 공간입니다. 결국 청산에 왔지만 화자의 외로움, 고달픔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어딜 지향합니까? 이번에는 사러리 사러리였다. 바다에 가서 사러리였다. 바다에 가서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청산에서 고달픔이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장소를 무색하는 거죠. 그럼 이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작가가 즉 시적 화자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또 다른 이상향이 되겠죠. 그런데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곳은 절대 이상적인 곳일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화자의 시름을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는 외딴 부엌입니다. 정지를 부엌이라고 그래요. 부엌이라고 그래요. 그죠?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부엌으로 가다가 들어라. 뭘 들어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 해금을 연주하는 걸 들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슴이 어떻게 장대에 올라 해금을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거는요, 청산도 근심해서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바다도 화자가 꿈꿨던 이상향이 되지 못하니까 급기야 화자는 사슴이 해금을 연주하는 이런 기적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적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일이 안 될 때는 누구나 뭘 바래요? 기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피한 얘기인데요. 저도 여러분 지갑에 지금 로또가 막 한 몇 장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뭔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어떤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기적을 왜 바래요? 일이 잘 안 될 때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기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빚어라, 술을 빚어라. 독한 술이 나를 붙잡으니 안 먹고 어찌하겠는가 라고 해서 결국 술을 통한 체념, 술을 통해서 현실을 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술을 통한 체념을 드러냅니다. 그게 청산별곡입니다.
근본적으로 청산별곡은 삶의 어떤 고달픔을 지닌 현실적 화자가 이상세계를 지향했지만 곧 이상세계를 찾지 못하고 술을 통해서 체념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동동입니다. 동동은 월령체 노래라고 해요. 각 월별로 세시풍속과 절기 등을 소개하는 노래를 월령체 노래라고 하는데 그런 월령체 노래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래서 서사와 총 12월령 합해서 13년으로 된 노래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월 냇물은 아흐 어저 녹저 하는데 누릿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오곤 몸아 홀로 널셔. 세상 가운데 난 내 몸은 혼자 지내는구나. 정월 냇물도요. 냇물도 날인물 냇물입니다. 정월 냇물도 겨울 내내 얼었다가 이제는 녹아요. 근데 세상에 태어난 나는 예전도 혼자요. 지금도 혼자입니다. 나 혼자면 혼자예요. 자, 이때 그럼 정월 냇물과 나는 무슨 관계예요? 혼자인 나를 더욱더 부각시키죠. 추웠다가 냇물도 녹는데 어찌하여 나는 늘상 혼자인가? 그럼 이때 냇물은 객관적 상관물이 돼요. 그 다음 2월 보름에 아흐 높이 현 등불 같습니다. 2월 보름 즉 연등회라고 해서 고려시대 때는 크게 그 나라에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었어요. 연등절과 연등회와 팔관회입니다. 연등회는 2월 달에 열리는 행사인데요. 그 연등회에 그러니까 등을 달아놓은 등불처럼 아름답습니다. 누가? 임미겠지. 2월 보름에 아흐 높이 밝혀놓은 등불 같습니다. 이때 등불은 임입니다. 임의 모습을 등불로 표현했습니다. 만인 비추실, 만인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추실 즉 모습, 임의 모습이십니다. 임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출만 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출만 하다. 아으 동동다리. 3월 지나며 개한 이제 갓 피기 시작한 만춘 늦봄에 달래꽃이지요. 진달래꽃입니다. 그럼 3월 지나며 핀 이 진달래꽃도 곧 누구다? 임입니다, 여러분. 왜? 남이 부러워할 향기 있는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다. 즉 향기 있는 임, 향기를 지닌 존재를 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대상인 님은 뭔가 어떤 예찬적, 절대적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향기를 지녔고요. 그 다음에 만인을 비추실 모습을 지니고 계시니까요. 아우 동동다리. 4월 안이 있고 찾아오는 꽃꼬리 새요. 4월이면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꾀꼬리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녹사님께서는 나를 잊으시고 계십니까? 녹사님, 이제 임의 정체가 들어왔어요. 임이에요. 임은 녹사님이에요. 녹사는 직책, 어떤 그 벼슬, 어떤 직분인데요. 중간 계층의 어떤 그 공직자, 벼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하여 녹사님께서는 나를 잊고 계십니까? 꾀꼬리 새는 찾아오는데 임은 나를 찾고 있지 않아요. 그럼 꾀꼬리 새는 뭐가 되겠어요? 역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5월 5일에) 아흐 수린날, 즉 단오날이죠. 단오. 3대 명절 하면 추석, 그리고 설, 그 다음에 단오 이렇게 칩니다. 아흐 단오날 먹는 아침의 약은 즈문해 천년을 살라고 먹는 약이라 밭잡노이다. 임께 바칩니다. 임께서
건강히 천년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월 5일 다른 날 임의 건강을 축원하며 아침약을 바칩니다. (6월) 보름에 아흐 별에, 별은 벼랑, 즉 낭떠러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벼랑 즉 낭떠러지에 버려진 빛과 같습니다. 낭떠러지,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버려진 빛이 있어. 이렇게 버려진 빛. 근데 그 빛과 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왜요? 위맥에 버림받은 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지금의 내 현실과 쓰다가 버려진 채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빛과 내가 똑같아요. 아, 그럼 이때 빛은 뭐가 되는 거야? 화자의 감정이인물이 되겠네요. 감정이인물, 정서적 등가물 관계입니다. 돌아보실 님을 적곰, 항상 존니노이다. 따르겠습니다. 7월 보름에 아흐 백종, 백중날. 7월 보름은 백중날인데요. 그 7월 보름에 배하여 두고 절하여 두고 님과 한대 여자 함께 지내자고 소원을 비옵니다. 자, 7월령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임을 빗댄 대상과 화자를 빗댄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 2월 보름에 무엇 같습니까? 자, 연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밝힐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 다음 3월 보름에 달래꽃과 같습니다. 향기로운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미시죠. 그 다음 4월 보름에 무슨따 녹사님은 왜 안 오고 계십니까? 녹사님, 님이시죠. 반면 이번에는 화자를 빗댄 대상도 있습니다. (6월) 보름에 버려진 빛과 같습니다. (10월) 보름에 부러져 버린 보리수나무 같습니다. 바랏이라고 그래요. 바랏. 보리수나무. 버려진 보리수나무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분지나무로 깎은 젓가락 같습니다. 왜? 열심히 깎아서 임께 드리려고 올려놨더니 임은 쳐다보지도 않고 엉뚱하게 손님이 가져다 갑니다. 이렇게 해서 화자를 빗댄 대상과 임을 빗댄 대상이 각각 다름을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 내용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월령체 노래이면서 임의 어떤 송축과 그림을 노래한 동동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외에 고려가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의 비애를 노래했다. 청산별곡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임을 송축합니다.
임에 대한 송축, 정석가, 그 다음 동동, 자, 그 다음에 효를 주제로 합니다. 삼오곡과 상저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남녀 상렬지사라고 있어요. 즉 남녀 간에 뜨거운 애정 행각을 노래했다 해서 상렬지사라고 하거든요. 쌍화점, 만전춘, 그리고 이상국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별 노래도 있죠. 이별 노래, 가시리, 그리고 서경별곡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정도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근데 삼오곡이 특이한 노래가 이제 그 특이한 방식이 뭐냐면 비유의 방식을 쓰고 있어요. 삼오곡, 즉 아버지의 사랑을 무엇에,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안 드는 호미에, 어머니의 사랑을 잘 드는 낫에 빗댔어요. 그래서 잘 안 드는 호미보다 낫이 더 좋듯이, 그렇잖아요. 호미보다 낫이 잘 드는 낫이 더 좋듯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런 비유의 방식으로 사물에 빗대어서 노래했다. 이게 이제 삼오곡의 특징이에요.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 사랑이 더 크다. 이런 정도를 내용을 좀 파악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한시입니다. 먼저 최치원의 추야우중이라는 한시가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최치원 하면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해서 당시 그 신라 관료로는 유일하게 당나라에 가서 벼슬을 했던 사람이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나 외국인입니다. 그 외국인으로서 타향에서 느꼈을 어떤 그 고독감과 그 근심, 외로움 이런 것들은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죠? 그런 어떤 화자의 심경을 노린 작품이 추야우중입니다. 보겠습니다. 추풍유고음에 새로소 지음이라 가을바람에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건만. 이때 힘들어 읊고 있는 건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향에서 어떤 고독감이 되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날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타국에서였던 외로움이 되겠죠. 창밖에 깊은 밤비 내리는데 가뜩이나 외로운데 거기에다가 더하여 밤비까지 내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쓸쓸하겠어요. 그래서 등불 아래 내 마음은 이미 등전 만리심이라 만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만리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고향이겠지, 그치? 즉 고국을 향한 달려가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가을밤에 느끼는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즉 향수가 되겠습니다. 한시 자체는요, 사실 시험에 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시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제만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에는 정지상의 송인입니다. 송인, 보낸다, 인, 사람을. 우헐 장제 초색다에 송군 남포동 비가라. 비개인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자, 풀빛이 푸르다. 감각적 색채 이미지를 사용해서 감각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그대를 남포에서 이별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네. 앞부분은 시각적 이미지고요. 풀빛이니까요. 뒷부분은 노래니까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푸른 풀빛과 슬픈 이별의 심상이 또 대조되기도 하죠. 그렇죠? 색채의 대조, 상황의 대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동강물은 언제 다할 것인가? 대동강 그 깊은 강물은 언제쯤 다할 것인가? 왜요?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이 대동강은 사랑하는 남녀가 강을 사이에 두고 이별하며 눈물을 쏟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쏟아내는 눈물 때문에 대동강물은 절대 줄어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법이죠, 그죠? 설마 이별 눈물 얼마나 한다고 대동강물이 마를 수 없겠습니까? 그만큼 이별의 슬픔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상의 송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고려시대 귀족층의 노래인 경기체가입니다. 한림별곡, 즉 한림원의 제유, 즉 여러 유학자가 함께 창작한 노래입니다. 각 장이 6행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에 4행은 전 4행입니다. 사물을 나열합니다. 전 4행은 사물 나열. 반면 후 2행은 화자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선경, 후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2절 형식, 전절과 후절, 크게 2절 형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순문 일로시, 원순의 문장과 일로의 시, 공로의 사륙, 사물을 나열하고 있죠. 문장을 잘 썼던 원순, 시를 잘 썼던 일로, 사료문을 잘 썼던 공로. 그 다음에 이정원, 진한림, 쌍운, 주필, 이정원과 진한림의 쌍운, 나란히 써 내려가는 글솜씨. 또 대책물을 잘 썼던 충기, 경의를 잘 썼던 광균, 시부를 잘 쓴 양경. 자, 여기 지금 누가 나열되어 있습니까? 당대 최고의 문인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위 시장,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시험 보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고려 최고의 문인들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같은 곳에 모여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축구 경기장에 호날두, 메시, 테베스, 루니,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한 운동에 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당대 이름난 문인들을 쭉 나열하고 그 사람들이 모두 함께 시험 보고 등과한 같은 이제 그 문인들인 거죠. 금학사의 옥순문생. 금학사는 당시 그 과거 시험을 주관했던 이제 그 학사입니다. 그래서 그 금학사, 금의, 학사 금의와 그 금의의 옥순 같은, 옥이나 옥순 같은 문하생들, 날조차, 나를 포함하여 몇 분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 금학사가 시험에 주관했던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현재 문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친구들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체가는 이렇게 자랑해요, 자랑. 귀족층의 어떤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것들을 세상에 뽐내기 위해 부른 노래가 경기체가예요. 첫 번째는 쉽게 말해서 친구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재벌, 그 다음에 또 그 연예인, 정관계 인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 페이스북 같은 걸로 자기 막 그 주변 친구들 막 자랑하잖아요.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5장입니다.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4절은
사행은 역시 사물 나열. 자, 뒷부분 이행은 거기서 느끼는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사물을 나열했을까요? 보겠습니다. 홍모단, 백모단, 정홍모단, 홍작약, 백작약, 정홍작약 다 뭐야? 꽃이에요. 꽃. 붉은 목단꽃, 하얀 목단꽃, 정홍목단꽃, 홍작약꽃, 백작약꽃, 정홍작약꽃, 어류옥매, 황자장미, 지지동백 모두 꽃입니다. 동백꽃, 장미꽃, 옥매꽃. 위간발, 위 사이사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이번에는 아름다운 꽃들 쫙 심어놓고 이 꽃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합죽조화 고운 두분, 합죽조화 도운 구분, 고운 두분, 두화분. 상령 그 모습이, 그 경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까는 친구 자랑, 이번에는 뭐 자랑? 꽃 자랑.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친구도 자랑했다가 또 책도 자랑했다가 꽃도 자랑했다가, 그쵸,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향락적인 삶을 또 막 얘기합니다. 그네 뛰고 막 손잡고 놀고 막 술 마시고. 그래서 경기체가는 문학적인 가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향락과 풍류의 지배계층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 한림별곡은 최초의 경기체가라는 국어 문학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 노래가 어떤 노래다, 즉 앞부분에서 뭐 얘기하고 삶을 쭉 늘어놓고 뒤에 가서 그 삶을 느끼는 자부심을 뽐내는 노래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경기체가였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이현보의 어부사입니다. 어부가입니다. 고려시대 이현보의 어부가는 조선시대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에 영향을 줍니다. 이현보의 어부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이 중 자연 속에서 시름이 없어요. 근심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구나. 어부의 삶이로구나. 이렵현주 한 조각 배를 만경파 드넓은 바다에 던져두고 인간 세상을 다 잊었으니, 인간 세상 바로 속세겠죠, 그죠? 속세의 그 부귀 공명을 다 잊었으니 날 가는 줄을 어찌 알겠는가? 날이 가는 줄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호에서의 한가로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비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구비구비 천길이나 되는 푸른 시냇물이고 푸른 계곡물. 굽어보니 천심이나 되는 푸른 시냇물이 쫙 흘러내려가고, 돌아보니 만겹이나 되는 청산, 푸른 산이 탁 펼쳐져 있고, 십장 홍진이, 십장이나 되는, 열길이나 되는 홍진, 붉은 티끌, 즉 속세의 부귀 영화 공명이겠지, 그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렸는가. 다 가렸습니다. 뭐에 가렸어? 구비구비 천심 녹수에 가렸고, 그 다음에 만첩 청산에 다 가렸습니다. 강호에 월백하거든, 강호 자연에 달이 밝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즉 속세의 부귀 공명이 다 가려져 있으니 자연 속에서는 무심, 욕심이 없다. 그렇죠? 욕심 없는 자연입니다. 안분지족, 안빈 낙도의 삶을 노래하는 자연에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청하에 밥을 싸고, 청하 푸른 연잎에 밥을 싸고, 농류에 버드나무에 고기 꿰어, 버드나무에다가 고기 이렇게 꿰고요,
푸른 연잎에 밥 싸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노적 화총 갈대 밭에 배 메어두고 일반 청의미 청의한 그 아름다움을 어느 분이 알 것인가. 응? 그 자연에서 누리는 그 아름다움을 누가 알 것인가. 산두에 한운이 기하고 산봉우리에 한가로운 구름이 떠다니고 수중 물에는 백구 하얀 갈매기가 날아오르는구나. 산은 흰 구름이요 물에는 백구 갈매기가 날아오는구나. 무심코 다정하니 정이 많으니 이 두 것이로다. 욕심 없고 정이 많은 것은 이 두 가지뿐이로구나. 백구와 구름과 하나가 된 마음 상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일심물여 주객일체, 그죠? 무라일체의 경기입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어떠합니까? 그러니 시름이 있겠습니까? 없겠지, 그치? 예. 일생에 모든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노로리라. 너 뭐겠어요? 아까 두 것, 즉 구름과 백구 갈매기를 쫓으며 놀고 싶다. 자연에서 일생을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장안을 돌아보니 시장안을 돌아보니 북쪽 대궐이 천리로구나. 어주에 누워있은들 고깃배에 누워있은들 늦은 새치 있겠는가. 북궐 즉 북쪽 궁궐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배에 누워있은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유학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벼슬에서 물러나서 지금은 내가 어디 있지만 자연에 있지만 그래도 유학자 선비의 도리는 항상 국가에 대한 즉 민족에 대한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비의 자세다. 나 또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 두어라. 근심하지 마라. 내 시름 아니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제세현 세상을 구할 현명한 사람이 없겠느냐? 충분히 있다, 그죠? 내가 아니어도 내가 걱정하지 아니해도 세상을 구할 현자가 충분히 있으니 시름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연에서 한가로움을 만끽하며 생을 즐기겠다는 자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부의 어떤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겠다. 어부가였고 이러한 어부가는 조선시대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번엔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 보겠습니다. 춘사입니다. 어부 사시사는 춘, 하, 추, 동,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각 10수씩 총 40수로 된 연수조입니다. 장편 연수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춘사입니다. 동풍이 건듯부니 물결이 고이인다. 동풍, 쇳바람입니다. 봄바람이 잠깐 부니 물결이 고이이는구나. 동호를 돌아보며 서호로 가자꾸나. 동쪽 호수를 바라보며 서쪽 호수로 가자꾸나. 치국총 어사와. 이 부분은요, 한자가 표음성이 약합니다. 즉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소리를 옮기는 것은 좀 부족하죠. 이게 어떤 소리를 옮겨 적은 거예요? 지그덕 지그덕 어여차. 근데 그거를 한자로 옮겨 적다 보니까 지국총 어사와라고 한 겁니다. 한자의 음을 빌려 적은 표기 방식입니다. 앞 매희 지나가고 앞 산이 지나가고 뒷매희 뒷산이 다가오는구나.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우는 것은 뻐꾸기고 푸른 것은 버들숲이구나. 이어라 노저허라 어촌 두어집이 내 속에, 내는 안개입니다. 안개 속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말간 깊은 소에, 맑고 깊은 소 연못에 온갖 고기 뛰어노는구나. 뭐가 느껴져요? 자연의 풍요로움과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하사, 즉 여름 노래입니다. 마람잎이 바람나니 봉창이 선을 하고 돛 따라라 돛 달아라. 이번엔 뭐야? 돛을 달아라. 그죠? 예, 돛을 달아라. 여름바람 정할 쏘냐 가는 대로 배 시겨라. 아이야 북포 남강이 어디 아니 좋을더리. 북쪽 포구든 남쪽 강이든 어디가 아니 좋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어느 곳이니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사였습니다. 다음은 추사입니다. 수국, 즉 어촌에 가을이 되리 고기마다 살져 있구나. 여러분, 가을은요, 뭐 어촌 물고기도 살이 찌고 말도 살찌는 계절입니다. 닻을 들어라 닻을 들어라. 만경 당파에 슬가장 실컷 용여하자. 즐기자꾸나. 실컷 누리자꾸나.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찌그덕 찌그덕 어여차. 자, 추사였고요. 마지막 동사입니다. 어와 저물어 간다. 날이 저물어 간다. 연식이 마땅토다. 연식, 날이 저물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연식, 음식을 먹으며 쉬는 것이 마땅하도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그러니까 배를 어떻게 해라 이제? 그 항구에 붙여라.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 뒤. 가는 눈 뿌려진 길, 붉은 꽃 흩어진 곳에 흥치며 흥겹게 걸어가서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찌그덕 찌그덕 어기여차. 설월이 서봉에 넘도록, 서쪽 봉우리에 넘도록. 하얀 달이, 눈 같은 달이 서쪽 봉우리를 넘어가도록. 송창, 송창은 소나무 창이 되겠죠, 그죠? 네. 소나무 창에 비겨 있자꾸나. 비스듬히 앉아 있자꾸나. 이상 윤선도의 40수의 연시조 어부 사시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노래를 배웠는데요. 고려 가요와 경기체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려 가요에서 뭐 배웠죠? 청산별곡 배웠죠. 삶의 비애를 노래한 작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동동 배웠습니다. 월령체 노래의 효시였습니다. 그 다음 경기체가는 한림별곡을 배웠죠. 그 다음 이제 시조입니다. 시조. 시조 중에서 이제 연시조를 배웠죠. 연시조. 네. 경기체가 배웠고, 그 다음에 이현보의 어부가는 고려시대 노래입니다. 이현보의 어부가까지 배웠어요. 고려가요, 고려소교, 경기체가 어부가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노래에는 고려가요 어부가의 영향을 받은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별곡체 노래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같은 그 별곡체 노래인데 근데 갈래가 달라서요. 이 부분이 좀 정리가 필요해요. 먼저 별곡체 노래에는 고려가요가 있습니다. 고려가요에는 청산별곡,
서경별곡이 있죠. 이 작품은 고려가요로서의 별곡체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곡체 노래에는 경기체가도 있습니다. 경기체가에는 한림별곡, 그 다음에 안축의 죽계별곡이 있어요. 그리고 안축의 관동별곡이 있습니다. 관동별곡은 정철의 관동별곡이 있고 안축의 관동별곡이 있는데 안축의 관동별곡은 경기체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사입니다. 가사에 바로 정철의 관동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똑같이 다 별곡이지 않습니까? 모두 별곡인데 갈래는 이렇게 고려가요체 별곡, 경기체가체 별곡, 가사체 별곡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상 별곡체 노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시조, 즉 윤선도의 어부사시를 살펴봤는데 시조는 사실은 고려 중엽 또는 고려 말엽에 발생해서 조선조에 와서 화려하게 꽃을 피운 대표적인 조선시대 문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있는 문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문학에서 시조 일부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조선시대 문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조와 더불어 시조와 형식은 비슷한데 연속체 노래인 가사 문학대에서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